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장마가 그쳤다더니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한 번씩 스콜 같은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까지 발생할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도 좀처럼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당분간 잘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산 꼭 챙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서 개설한 불법적 금융거래계좌, 일명 차명계좌라고 하죠. 이 차명계좌가 비자금이나 불법적 로비활동 또는 탈세 등의 행위에 늘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2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조세 포탈이나 비자금 형성 등의 범죄형 차명계좌를 없애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이 선의의 차명계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과 말씀을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8곳 중에 이 한 곳만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나머지 기업 중 절반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추락한다라는 사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신한금융투자의 곽삼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삼준입니다. 바닥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12시쯤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1900이 무너지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저점이 1895.87포인트까지 밀려서 2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약간의 그 낙폭을 해소하면서 마감은 9.60포인트, 0.50%가 하락을 하면서 1906.62포인트로 1900을 겨우 지키는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네. 지난달 옵션 만기일에 지수가 1877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손 투자자라고 불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옵션 매매에 있어서 시간 가치를 얻는 데 집중합니다. 즉, 옵션을 매수하지는 않고 주로 매도하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옵션 매도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은 시간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벌어들이면서 돈을 버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옵션 매수자들은 가격 플러스 기대 심리를 더 가격을 주면서 옵션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네. 그 기대 심리만큼 더 주는 돈을 저희는 시간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 가치는 만기가 되면 제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없이 전 만기일과 비슷하게 끝나게 될 경우에는 옵션에서 매도를 치는 사람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흐름을 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달에 1877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옵션 매도를 많이 쳤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1800대 후반이나 1900 내외 정도 수준에서 지수가 수렴되는 게 옵션 시장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상당 부분 했고, 그리고 12거래일 만에 선물에서도 약 1600억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런 흐름은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끝날 때까지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되는 하루였습니다. 예,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옵션이나 선물 시장의 어떤 매도,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네. 흥행을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네네.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습니까? 전에 120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 이게 마지막 120만 원대다 그랬는데 네. 내려가는 게 심상치 않거든요. 네네. 이 IT 업종은 전통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무척이나 큰 업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상당히 큰
흑자를 냈다가 한 2분기 이후에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자주 있었는데요. 네. 이 IT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은 좋아도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상황에 따라서 예상에 따라서 네.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와 그리고 또 3분기에 실적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크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하락의 폭과 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그 주가의 발목을 잡고 네.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실적 대비 주가가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내년 정도에 스마트폰에서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 기계 제조업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예. IT는 워낙에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갑자기 급격히 하락할 수가 있죠. 바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 나빠지면 현재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는 나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전쟁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마찰이 이제 네. 인도까지 확산되는 전선이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친화적인 관계가 이 일중 간의 어떤 그 생각과 열도를 놓고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를 타서 TPP라고 하는 또 다른 경제 협력 조직으로 가고 있는 모습, 빠르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일본의 엔저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 경제에 좀 더 밀착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렇죠. 향후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좀 흔들림이 이 터뷸런스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애플의 이 그 소송권이 이제 오바마가 손을 들어주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죠. 사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29년도에 미국 대공황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그렇게 경기가 어려웠고 뭐 진흙으로 쿠키를 빚어서 먹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던 결정타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었습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서로 간의 교역이 끊겼고 그로 인해서 대공황이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오바마가 그렇게 손을 들어준 것을 보면서 아차 싶은 생각도 들면서 그런 각국이 서로 보호무역을 심하게 할 경우 전체적인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경기가 서로 간에 하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의 경기 흐름은 한국이 요즘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연동된다기보다 중국과 연동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가 됐는데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 당국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일단 한 번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대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GDP 7%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커창 총리 등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7%는 지키겠다 이런 얘기 들리고 그리고 좀 경기가 어렵게 되자 유동성이 좀 공급되고 뭐 이런 양상을 보건데 중국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경제의 흐름을 핸들링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걱정은 됩니다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비관적이지만 안도하는 상황. 비관적 안도의 상황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고 그것과 한국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다른 점은요.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들이 주가가 충분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방어가 되는 그런 포인트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 중국 쪽에 인민해방군 장성들 임명을 했는데 시진핑 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임명이 된 것 같아요. 승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면 이 센카쿠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중국 경제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성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이성철 부장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팔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타임즈도 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이제 각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 신문 체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워싱턴은 워싱턴 포스트, 뉴욕은 뉴욕 타임즈, 또 시카고는 시카고 트리뷴, LA 타임즈 이렇게 보스턴 글로브 이제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지역 신문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을 우리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70년대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특종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 미국 역사에 언론 역사에 또 정치 역사에 큰 일획을 그은 신문사인데 오늘 나온 뉴스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 있죠. 이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인 이 제프 베조스가 바로 이 워싱턴 포스트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 오늘 그렇게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라는 그 회사가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프 베조스 개인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쇼킹한 지금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또 저도 이 종이신문에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종이 매체, 페이퍼 매체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방송 특히 이제 온라인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이 종이 매체들의 설당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그 주간지 중에 대표적인 그 뉴스위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문을 닫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가디안 같은 신문도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진보 신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가디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온라인화 아예 종이 매체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화를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이 디지털화 또 온라인화 여기에 맞춰서 이 기존의 이 영광을 누렸던 종이 매체들은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고 설당이 비좁은 상태인데 이번 워싱턴 포스트의 이 인수 역시도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 종이 매체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광고 매출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또 독자들도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신문을 좀처럼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인수가 됐는데 이 인수 주체가 다른 일반 기업인이 아니라 바로 이 온라인 신화의 이 영웅 중에 한 명인 이 제프 베조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온라인의 히어로가 이 종이 매체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게 될지 과연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굉장히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미국 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또 다른 나라들도 과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 제프 베조스가 과연 워싱턴 포스트를 어떻게 끌고 가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 시장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워싱턴 포스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닉슨의 어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하면서 언론이 나가야 될 지향점을 이렇게 가이드를 했던 그런 신문사인데 이게 또 자본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참. 종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할, 특히 이제 어떤 속보성이라든가 신속한 뉴스 전달은 사실 다른 온라인이나 방송 매체에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상태고요. 다만 이 종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분석력이랄까요? 또 어떤 그다음에 어떤 아젠다라든가 비전에 대한 제시, 비판 이거에 대한 역할은 아마 계속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만들어낸 콘텐츠를 어떠한 그릇에 담아서 이 소위 국민들한테 전달하게 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도 TV 쪽으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라디오가 요새 또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또 찾았으면 하는데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이번에 또 대한항공기가 사고가 났었다는 이야기가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에
일본의 니가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하는 현상, 이건 이제 오버런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나가타 공항이 이제 비활주로 길이가 2.5km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착륙을 하다가 한 42m 정도가 더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체의 절반가량이 활주로 동쪽 끝에 나온 상태에서 정체가 됐고 또 앞바퀴는 활주로 앞에 있는 풀밭까지 이제 나가게 됐고 그래서 승객들이 물론 뭐 기체가 손상이 된다거나 사상자가 발생한다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당장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고 자체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활주로를 벗어났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통안전위원회도 이것을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현재 이제 조사관을 파견해서 이 조사에 정밀 조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국토부도 역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꼭 악재는 겹쳐서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6일이었죠.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이 사실상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연 한국 여객기에 대한 이 착륙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이쪽 또 시장에서 신뢰성에 또 금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뭐 이 화물 운송이라든가 여객 운송이라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 안에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터지게 되면은 결국 이 신뢰도 특히 이거는 뭐 비행기는 신뢰도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인데 안전 문제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어렵게 쌓아왔던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신뢰도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꾸 기계 같은 이런 하드웨어를 탓할 게 아니라 그것을 모으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대포 통장. 보통 이 통장을 개설한 사람하고 이제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우리가 대포 통장 뭐 휴대폰도 대포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한 피싱 사기가 있습니까? 사실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통장, 그러니까 어느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어느 통장으로 보내시오라고 했을 때 그 통장은 대부분 대포 통장입니다. 본인 명의로 안 하고 뭐 제3자, 뭐 이 노숙자, 뭐 이런 분들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들어서 매달 한 1,000개 정도의 이 대포 통장이 개설이 돼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68%,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7개 대표 통장이 이 농협 은행이나 단위조합 쪽에서 개설이 됐다. 이렇게 지금 금감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2011년 9월에 이 관련 법규가 시행이 돼서 올해 6월 말까지 총 36,000건 정도의 이 대포 통장이 개설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올 들어 다시 이 대포 통장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농협하고 농협 단위조합, 농협은행 이쪽에서 많을까? 금감원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협 단위조합이라든가 농협은행이 농어촌 점포가 많고요. 그런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건 뭐 사기범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호락호락 이게 된다는 게 결국은 더 문제인데, 그건 돌려 말하면은 해당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금감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 또 다시 검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해킹도 그렇고 이 농협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농협이 계속 이슈에 들어오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철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리 실태와 차명거래 금지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괜찮은 방송이다 또는 은근히 재밌는 방송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YTN 생생경제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일반 뉴스로 듣지 못하시던 소식도 가끔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24시간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월 공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도 있고 사랑 이야기도 있고 지진 이야기도 있고 경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떤 도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이야기지만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뉴스 속에 숨어있는 행간의 글귀를 잡아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방송은 괜찮은 방송이고 은근히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참여하시면 더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치 남기시고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 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 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 나이스. 곽수종의 생생경제.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6조 7천억 원, 약 7조에 가까운 금액이 해당된답니다. 요새 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분들 계시죠?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정재계 인사들을 망라하고 일반 민간, 기업 모두가 포함된 이 차명계좌 어김없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차명거래금지법 강화 내용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신 민주당의 김민병두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차명계좌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실태 분석하셨다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06년부터 네. 2013년까지 금융감독원이 네. 저축은행 비리를 갖다 조사하면서 적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대주주 같은 경우는 네. 신용 공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네. 그리고 동일인이랄지 네. 개별인 신용 공여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동일인이라 하면 네.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네. 개별 차주의 경우 네. 그걸 넘어서면 차명계좌를 갖다 썼겠죠. 그렇겠죠. 아까 대주주 같은 경우도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차명계좌 쓴 것이겠죠. 네. 그다음에
동일한 사주에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도 예. 자기 자본의 100분의 25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그걸 넘어서 대출한 것들이 쭉 적발된 걸 저희가 한번 누계를 내봤어요. 예. 그 누계를 내봤더니 그것이 이제 상당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예. 총 6조 7,546억 원. 2,383건이죠. 네. 특히 저축은행 비리가 심각했던 2012년, 13년 그때가 제일 더 심했는데요. 네. 3조 7,533억 원입니다. 예. 이분들이 왜 이렇게 대주주 신용 공여를 한도를 초과해서 차명 계좌로 만들어서 일종의 자금 횡령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렇죠. 그래서 자금 횡령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대출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 사실은 그렇죠. 적격성 심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넘어서는 대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차명으로 예. 이렇게 대출을 갖다 해준 것이죠.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2006년부터 2013년 2분기까지 자료를 놓고 보면 결국은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일부 주요 저축은행들이 퇴출되고 한창 진행된 이후에 이제 이게 적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창 진행된 이후에도 참 이렇게 많은 그 예. 차명 계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만연해 있습니까? 이런 차명 계좌를 활용한 비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차명 계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사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비중이 높은 편이죠. 한 20여 %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한 4, 50조 정도가 지하 경제일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 차명 계좌이냐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은 없어요. 만약 그렇죠. 상당한 정도 지금까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예. 또 CJ 이런 예. 것뿐만 아니라 각종 뭐 그전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융권의 주가 조작이랄지 예. 각종 또 학원 비리랄지 네. 검찰 수사의 경우에 보면 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차명 계좌이죠. 네. 그래서 뭐 의료 분야 무슨 뭐 어린이집 교육 분야 뭐 등등 학원 곳곳에 또 종교 분야 심지어 뭐 미술 분야 네. 이런 데까지도 다 이 차명 계좌가 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문제는 이거 갖다가 양지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양지로 끌어내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은 모든 국민들이나 또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 또 법조에 계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명제일 것 같은데요. 예. 이걸 어떻게 이번에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된 지 지금 20주년 돼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명제가 대부분의 이제 선량한 국민들은. 네.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현재 금융실명제는 실명 의무만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네. 이 계좌에 연 사람이 실명으로 거래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죠. 네. 가명이나 도명, 차명. 이런 것은 제한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실명제 같은 경우는 타인명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네. 저희 등기를 해놓고 있을 때 네. 타인이 소유를 주장하면 그 사람 것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금융실명제도 지금 증여 의제를 갖다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대로 가명, 도명, 차명 이런 많은 불법적 관행들이 법의 이름의 교묘함을 이용해서 이 시장에 활개를 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우리 민병두 의원과 이종걸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겁니까? 그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그전에도 아마 그전에 예. 17대 18대 국회에서 간헐적으로 이 금융실명제법 개선안이 예. 발의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증여 의제화하는 강력한 법안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바가 있고. 예. 지금 경제민주화는 사실 저는 속도 조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거나 이 경제민주화는 뭐 제안을 하면서
지하경제 부분은 아직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세무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예.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예. 최근에 CJ랄지 전두환 비자금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20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도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있기는. 우선 금융당국이 좀 저항을 하죠. 네. 어떤 저항입니까? 선의 차명계좌라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예. 반대하는 게 한 논리죠. 예. 그러니까 종중, 동문회, 친목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차명계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이런 것을 선의의 차명계좌라고 하거든요. 네. 이른바. 예. 이 경우는 선의의 차명계좌 같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네. 고의적인 재산 탈세 목적의 재산 도피 목적의 차명계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합의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차명계좌고 관계가 증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간의 관계가 증명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선의 차명계좌를 갖고 반대론을 제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선의 차명계좌 중에서 우리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신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대포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월급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선의 차명계좌로 구분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규제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인데 이것을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갖다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갑자기 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해 주십사라고 저희들이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느 것이 경하고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정도는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충분히 국민들의 뜻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금융감독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국민을 끔찍히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지금 예를 들어 주신 두 가지 서민의 어떤 차명계좌가 위험하다. 또 신용불량자를 해칠 수가 있다. 이런 끔찍한 걱정과 위안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지 현 정부에서 재정적인 어떤 적자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지 정책을 가려면은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성화를 통해서 조세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수익을 올리고 난 다음에 분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수익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분배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과정을 다른 핑계를 대서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 대의민주주의의 대표 되시는 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외로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 우리 이종걸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김기준 의원은 저보다 앞서서 법을 제출하셨고요. 그렇죠. 이종걸 의원도 제출해 주셨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법안심사소위원장하는 박민식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거로 보이고 또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론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반대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그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국민들의 시각에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정인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 그러니까 정부 조직과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개인 이 세 가지 조직들이 맞물려가는 경제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밝히고 싶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이것이 결국은 지하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그림도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묶어둔 것도 있을 것이고 금으로 감춰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차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 유인책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구리 잡을 때 연기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세원 개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세원을 발굴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게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갖다 제대로 구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너구리 잡는데 연기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잠깐 그 정확한 취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예.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차명 계좌라든지 또 뭐 불법 거래된 거림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연기를 피워야지 너구리가 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잡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유인책이나 또는 어떤 당근, 책찍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예. 이제 이런 그 차명거래 금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일정한 이제 유예 기간을 둬야겠죠. 네네. 유예 기간을 두게 되면 그거는 뭐 그 기간에 차명 문제가 다 정리하면, 왜냐하면 현재 차명 이 거래 금지법 새로 개정안들에 보면 되게 그 과징금, 이행 강제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명을 갖다가 차명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 계산한 사람들은 각각 예금액의 30%를 갖다 과징금으로 한다든지 그건 좀 다 다르지만 그 이전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이행을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의원님,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를 저희 방송에서는 다루지는 않는데 지금 장외에 계시지 않습니까? 9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지금 정치 상황에서? 9월 임시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국정원 문제를 갖다 해결하면 이제 곧바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장바구니 경제학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생활경제 이슈들을 모아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이 아이들 우유값 이야기 같은데 어떤 겁니까?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민들에게 다 그 근심을 좀 안겨주는 우유값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우유와 매일우유업 같은 우유업체들이 원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우유 제품값을 곧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흰우유 1리터 제품 가격이 2,550원으로 10.8%가 인상이 됩니다. 이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매년 8월에 사료값이라든지 환율, 이런 우유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원유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는 건 여기 선반영하네요. 여기는. 그럴 수 있겠죠. 우유값이 올라야 소비자 물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가 바뀐 거를 반영을 하는군요. 재밌네요. 정부는 자제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업체들이 요구를 받아줄까요? 사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좀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 1위와 3위 업체가 올리니까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따라서 유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우유를 재료로 한 제품들, 빵과 커피, 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데 우유업체의 가격 인상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우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이 물가 상승 요인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는 좀 다시 재인하를 유도해보겠다라는 의지도 약간은 담겨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시장 경제인데 정부가 이렇게 기업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은 나중에는 언젠가 부탁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찍어 누르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업체도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게 되니까요. 그렇죠. 뭐 이제 소비자 단체들도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우유업체들이 이번에 우유 가격을 올린 것은 이게 어떤 그 제조 유통업체들의 이익까지 감안을 해서 원가 상승분보다 2배가 넘게 가격을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터당 원유 가격은 106원이 올랐는데 우유값이 250원이 올랐으니까 예. 나머지 오른 것은 원재료값 상승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뭐라 그럽니까? 업체들은 당연히 주장이 다른데요. 2008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그 마진을 고려를 해서 가격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재작년 8월에도 우유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유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겨우 이제 원가 상승분에다가 대리점 유통업체 마진 정도만 고려를 했었고 이번에야 비로소 우유업체들의 마진도 챙기게 되는 그런 셈이라고 하면서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유값이 오르니까 이제 LPG 가격도 오른다 이런 글이 나오고 있는데 게시판에 청취자분이 질문을 하나 올리셨거든요. 네. LPG의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여름에 가격이 오르느냐, 겨울철 가격 수준으로 왜 이렇게 오르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왜 올랐습니까? 네. 이 국제 LPG 가격 인상 때문에 국내 LPG 공급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에 10개월 만에 다시 인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국제 가격에다가 넘기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영을 했느냐 여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LPG 가격이 오르게 됐고요. 그래서 그 국내 LPG 업계가 가격을 다 올렸는데 프로판 가격은 킬로그램당 1,284원, 부탄가스는 1,670원이 됐고요. 또 SK가스의 프로판 가격도 1,282원, 부탄이 1,667원으로 올렸습니다. 뭐 LPG 업체들도 우유업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물가 안정 그 시책에 따라서 계속 좀 인상을 자제해 왔는데 더 이상 환율이라든지 국제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휘발유가 대부분 관심사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택시 하시는 분들, 택시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그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올라서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청취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참 정확하고도 시의적절했던 게 보통 우리 김윤 기자도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저장을 하고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가격도 여름엔 저장 가격이라서 상당히 싸고요. 겨울에 난방 가격이라서 상당히 비싸게 돼 있습니다. 보통 MMBTU당 한 3불 50 정도 형성이 되는데 지금 여름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하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요인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전력 사정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21개가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서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대신해서 돌려야 될 발전기가 대부분 가스터빈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터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LNG가 쓰이는지 LPG가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에 대한 가스 공급 계약은 맺어져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현물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가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피크로드에 만드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천연가스 수입은 현장에서 직접 사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게 사실이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공공요금 들썩이는 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액화 석유가스도 있고요. 도시가스 요금과 일부 지역 난방 요금이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8월 덥고 또 휴가 때문에 수요는 적지만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가계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 위한 장바구니 경제학 시간 많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
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늦기 전에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서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서큐란. 3부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성장 실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재밌는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요. 4시 10분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